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의 장준호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지금까지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알아봤던 시간에 비해서 오늘은 일반적인 혈액암 환자들이나 혈액질환 환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수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혈에서는 우리가 이제 혈액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A형, B형, AB형, O형으로 이제 나누는 혈액형이 있고 이것과 관련된 이거 외에 많은 혈액형들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수혈을 잘못 받게 되면 수혈을 잘못 받거나 우리가 이제 이 혈액형이 잘 맞지 않는 이런 수혈을 받게 되면 많은 환자들이 경험을 했겠지만 발열이 일어나거나 더 심하게 되면 이 혈색소가 깨지게 되면서 생기는 혈색소뇨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파종혈관 내 응고라는 그런 무서운 이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고혈압, 급성 심부전 같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항원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도 제가 외래를 보고 굉장히 한 50명 가까운 분들한테 수혈에 이제 처방을 했고 그분들이 이제 수혈을 맞고 이제 가고 매일매일 많은 환자들이 이제 수혈을 받게 됩니다. 하는데 이 수혈의 항원과 항체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 대한 좀 일반적인 이해, 전문적인 내용으로 가면 상당히 어렵겠지만 일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혈액형에서는 ABO 혈액형과 RH라는 혈액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분이 이거를 이제 처음 발견을 하게 됐어. 1901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수혈을 이제 무난하게 받고 우리가 혈액형이라는 게 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공로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혈액형에는 뭐가 있냐면 ABO 혈액형이 있겠죠.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그러면 제가 환자분들이 어느 혈액형에 따라서 어떤 혈액을 수혈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RH 이제 혈액형이 있겠죠. 그래서 RH 플러스 이 혈액형이냐, RH 마이너스 혈액형이냐 나오겠고요. 그다음 기타 혈액형으로 이제 들어보지도 못하셨겠지만 이러한 혈액형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환자에게 수혈을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AB형과 RH형을 맞춰야 되겠고 그 환자가 자꾸 이제 수혈을 받다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면 이러한 혈액형들도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타 혈액형의 이제 항체를 보면 우리가 이제 AB형은 이제 100% 우리가 이제 항체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H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굉장히 이제 적은 퍼센트로 나오는 여기 보시면 뭐 10%, 4%, 3%, 0.03%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항체들이 나오게 돼서 이러한 항체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수혈 때 굉장히 심한 부작용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작용을 경험을 자주 하는 환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 나오는 비예기 항체 검사라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러한 항체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뭐 교차 실험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래를 보시고 아니면 입원을 해서 수혈을 받을 때 우리가 단순히 혈액형만 맞춰가지고 수혈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본인의 이제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지 않고 본인이 없는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만든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피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 버리면 더 이상 살 수가 없겠죠, 사람이. 그런데 자꾸 수혈을 받게 되는데 본인의 피에 없는 항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피를 수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그 똑같은 수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항체 때문에 굉장히 심한 부작용을 이제 경험할 수 있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항E와 항FY에 의해서 치명적 급성 용혈성 수혈 부작용을 얻었던 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이제 2003년에 나온 얘기이고요. 요즘은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이러한 항원 항체들을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혈 반응에 의한 부작용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수혈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혈을 받고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환자에 있어서는 비얘기 항체 동정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이러한 그 많은 항체에 대한 우리가 동정 검사들을 시행하게 해서 이러한 항체를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검사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ABO나 그 RH 이 이외의 혈액형도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 혈액형의 항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말씀드렸습니다. 수혈이나 임신 등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항원에 대해서 우리가 항체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만약 이런 항체가 있는 환자는 어떻게 수혈하나요? 이제 중요한 항체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아까 비얘기 항체 검사를 통해서 그러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항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혈액은 수혈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을 시행합니다. 만약 산모가 이런 혈액형 항체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검사를 통해서 여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수많은 수혈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수혈들이 그렇게 쉽게 결정돼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혈 가이드라인 2022년 판을 보면 비얘기 항체 보유자의 수혈에 있어서는 특정 항체가 규명이 되면 이 특정 항체와 반응할 항원이 없는 혈액을 선별한 후에 교차 시험 후에 음성일 경우에 수혈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런 비얘기 항체의 보유에 대한 그런 검사를 시행한다라는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수혈을 받을 때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부작용이 있다라고 할 때는 꼭 주치의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대부분의 부작용은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아주 드러나는 문제가 되는 항원 항체의 반응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피와 물론 이제 모든 항원 항체를 검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맞지 않는 것을 해서 일시적인 반응이 발열이 난다든지 이제 몸에 이제 이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반응이고 대부분에는 전처치로서 그런 걸 다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수혈 후에 이제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곧 그 반응이 없어지는 것들이 특징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정 항체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ABR형의 특이한 혈액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 의의에는 혈액형을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친자 간별 등 가족 내 갈등도 생길 수가 있고 잘못된 수혈도 할 수가 있고 AB형 혈액형의 불일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약 0.1%가 이제 우리가 나타나고요. 그 중에 약 30%는 시스 AB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AB형의 R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R형에 발생한 이제 유형을 보면 원래 우리가 이제 AB형인 사람과 O형인 사람의 자식은 A형이나 B형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시스 AB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O형과 결혼을 하게 되면 시스 AB형이나 O형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돌연변이로 B형과 B형이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면 B형과 B형이 결혼을 하면 B형과 O형만 나와야 되는데 AB형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스 AB형이라면 돌연변이로서 이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참고 삼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RH 혈액형의 이제 일치 수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특히 외국에 있어서는 RH형이 이제 RH-형이 한 15에서 많게는 이제 뭐 20% 정도의 RH-형이 있기 때문에 RH-형 수혈 혈액의 수급에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2%가 낮습니다. 그래서 RH-형을 가지는 혈액질환 환우들은 수혈을 받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RH 혈액형 일치 수혈을 할 때 고려할 점은 리스크 그룹에 고려한 수혈, 그래서 고위험군에서 여아라든지 가임기 여성, 보통 위험군으로는 이제 남성이나 폐경기 후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치 수혈을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이 헌혈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사사 이제 헌혈관리본부나 한마음혈액원, 이 혈액원에서 이제 이 헌혈들을 이제 많이 이제 받는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이 헌혈들을 굉장히 안 하시고 헌혈의 퍼센트가 줄어든 바람에 임상에서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저 같은 이제 의사들은 피가 부족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헌혈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헌혈을 하게 되면 이제 헌혈자 기록 및 문진 사항을 해가지고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문진을 하고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들어가고요. 체열 금지 대상자의 개별 기준들 다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혈을 하는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혈액 성분 제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혈액에는 어떤 그 혈액이 있냐면 이 세 가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혈구, 그 다음에는 적혈구, 그 다음에는 혈소판. 자, 백혈구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외부에 이제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범을 했을 때 우리 백혈구가 활동을 해서 그 세균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적혈구는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피를 뽑아서 이렇게 있던 것들을 우리가 센트리퓨즈를 해서 이렇게 이제 보면 이 약 피의 절반 가까이가 우리가 적혈구가 되겠고,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우리가 혈장이라고 하는 이제 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얇은 띠 같은 것들이 이제 백혈구와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혈소판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이제 피가 났을 때 딱지가 지게 되죠. 그 딱지를 지게 하는 것들이 혈소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피가 났을 때 우리가 이제 피가 났을 때 이 피가 딱지가 안 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혈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차 지혈을 맞는 것들이 혈소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피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세 가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피의 한 절반 가까이는 우리가 적혈구,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혈액 질환 환우들이 제일 많이 수혈을 받는 게 이제 적혈구 제제입니다. 자, 적혈구 제제를 수혈을 할 때는 이제 환자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선생님, 저는 오늘 수혈을 안 받아도 된다는데 숨이 너무 차요. 오늘 수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숨이 하나도 안 차는데 왜 제가 수혈을 받아야 돼요? 자, 적혈구 수혈 결정을 할 때는 혈색소 수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혈색소가 10에 가까이 있는다고 해도 굉장히 숨이 차신 분들이 있고요. 7 이하여도 숨이 전혀 안 차신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혈색소 수치만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수치와 환자의 임상 증상, 그리고 이 환자가 지금 얼마나 빨리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수혈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혈색소가 10 이상이라면 수혈이 대부분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에서 수혈을 받는 경우에는 나중에 혈색소가 10 언저리가 돼도 굉장히 숨이 차고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여기서 수혈을 받게 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혈색소 7에서 10에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주요 장기의 산소 공급 적정성 지표를 고려해서 수혈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8 이상이 되면 우리가 수혈을 대부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혈색소가 7 이하가 되면 수혈이 대부분 필요합니다. 우리 이 나라의 수혈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도 혈색소가 7 이하일 때 우리가 수혈을 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안정된 상태라면 수혈 후 혈색소 재평가하여 추가 수혈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혈색소가 8 이상이라면 굳이 수혈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만약에 뭐 숨이 많이 차고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환자분이 이제 심장 질환이나 어떤 관상동맥 질환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혈색소가 8 이상이면 굳이 수혈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신 상태가 양호한 만성 빈혈 환자와 건강하고 젊은 급성 빈혈 환자는 혈색소 수치가 7보다 낮은 수치에서 우리가 수혈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관상동맥 질환 등 심장 질환이나 폐기능이 이상이 있거나 뇌순환이 이상이 있는 환자는 혈색소를 10 언저리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이하이지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이분들이 다른 특정 진단에 따른 치료 등을 이제 필요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에 이제 언제 기회가 나면 이제 빈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철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치가 뭐 5 언저리라든지 4점 몇이라든지 하더라도 굳이 수혈을 하지 않고 철분제만 주고 나서도 일주일 내에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증상이 회복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혈액 질환이 분명하고 골수에 이상이 있는 환자를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혈색소가 낮더라도 다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교정해 주는 것이 수혈보다 더 중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농축 혈소판과 성분 채집 혈소판의 차이는 무엇이냐? 자, 성분 채집 혈소판은 예전에는 수혈을 하게 되면 전혈을 수혈을 했죠. 이제 우리가 헌혈을 하게 되면 전체 혈액을 뽑아가지고 그걸 그냥 수혈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기계를 통해서 물론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꼭 혈소판 제제만 이렇게 추출을 해서 이것들을 모아서 수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분 채집 혈소판이고요. 그냥 이제 농축 혈소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농축 혈소판이 그러면 한 개를 맞으면 얼마의 혈소판이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할 수가 있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5,000개 정도의 혈소판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농축 혈소판을 맞을 때 6개 내지 8개의 농축 혈소판을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3만 내지 4만의 혈소판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혈소판을 맞고 나서 그 다음 외래에 갔을 때는 그만큼 수치가 올라가 있지 않죠. 또 대부분 소모가 돼서 떨어져 있지만 일단 우리가 급속하게 올릴 때는 그만큼의 혈소판의 상승을 기대하고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분 채집 혈소판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우리가 혈소판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많은 혈소판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혈소판 제제 수혈의 일반 원칙은 출혈이 없는 안정 상태에서는 혈소판 수를 만에서 2만 이상으로, 요즘은 이제 만으로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거보다 더 낮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혈액 공급이 어느 정도는 되고, 그 다음에 혈액 제제가 워낙에 가격이 싸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혈소판 수혈을 좀 더 혈소판 수가 높은 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출혈이 없는 안정 상태에서는 혈소판 수를 만 이상으로, 우리가 만 이상에서는 우리가 굳이 수혈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출혈은 없으나 불안정인 상태는 혈소판 수를 2만에서 5만 사이로 유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활동성 출혈이 있거나 침습성 처치를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서는 5만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이것도 이제 직업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복 수술을 한다든지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혈소판을
6만에서 8만 이상을 유지를 하게 되고, 특히 이제 혈관 수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눈같이 우리가 폐쇄적인 공간에 있는 수술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는 우리가 10만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혈소판 제제는 상황에 따라 또 이 혈소판 수치에 따라 수혈을 하는 원칙이 따로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선 동결 혈장 제제 일반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응고인자의 보충을 위해서 우리가 치료적 수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응고인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출혈이 됐을 때 일시적으로 딱지가 지는 것은 혈소판의 작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딱지를 일단 딱지가 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출혈이 이제 안 되었을 때, 밖으로 나오진 않았을 때 그 혈관을 우리가 다 이제 그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출혈이 없게 이걸 말끔하게 우리가 고치는 작용을 하는 게 응고인자의 작용입니다. 이 응고인자가 부족할 때는 우리가 신선 동결 혈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수혈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수혈을 하게 되면 여러 환자분들이 와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수혈을 하게 되는데 이 밑에 필터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또 수혈을 하고 수혈 세트가 필요하고 혈액 주입 속도 및 시간이 필요하고 적합한 정맥 주입 용액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원열기를 사용해서 특히 이제 한냉응집소병이라는 환자분들은 원열기를 사용해서 이게 피를 따뜻하게 해서 맞아야지만 혈액이 용혈되지 않습니다. 또 주입장치도 있고 압력장치도 있고 환자를 관찰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서 환자를 안전한 수혈로부터 이제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 작동들을 하는데 이게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환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선생님 필터도 안 하고 그냥 어차피 하는데 이 피가 거기에 다 남아있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라는 말들도 하고 그러시는데 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가수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즘은 이제 자가수혈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수술 전에 내지는 이제 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가수혈의 일종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술 전에 자기 피를 모아놨다가 그 피를 이제 수술이나 이제 피가 많이 나는 상황 아니면 피가 많이 나는 시술 이후에 자기한테 돌려주는 것을 이제 자가수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가수혈이란 자기 자신의 혈액을 수혈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수술 전에 혈액 예치식 자가수혈이 있고요. 수술 중에 혈액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 중에 혈액을 희석하는 경우, 수술 후에 혈액을 회수하여 주는 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가수혈의 장점은 뭐냐면 자기 피기 때문에 자기가 간염이나 에이즈 등이 없다 그러면 간염 또는 에이즈 등의 수혈 전파성 감염 위험성이 없겠죠. 자,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물론 지금도 이제 아주 드물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등이 문제가 됐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가수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겠고요. 다른 사람의 혈액에 노출되지 않아 동종면역을 예방하는 경우.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식도 안 하고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수혈만 하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수혈만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각종 그 항원들의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그 항원들에 대한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혈을 많이 받으시게 되면 어느 시점에 되면 수혈을 받아도 수치가 오르지 않는 시점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종 면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가수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용혈성, 발열성 및 알러지성 수혈 부작용을 예방합니다. 자기 혈액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용혈이나 발열 이런 것들이 항원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지 않게 되겠죠. 또 희귀 혈액형을 가진 환자의 자가 혈액을 확보하는 방법도 자가수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이 혈장을 교환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제 기계를 통해서 자기 몸에 있는 혈장이라는 건 아까
적혈구를 제외한 백혈구나 혈소판이 띠처럼 있는 걸 제외한 물 같은 곳인데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혈장을 교환해주는 그런 작동을 하는 그런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혈장 교환술은 환자의 혈장을 치환 용액으로 대체해야 하는 거고, 선택적 혈장 교환술이라는 것은 원인 물질만을 선택적으로 흡착을 해서 제거하는 필터를 사용한 후에 나머지 혈장을 돌려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떠한 환자가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어떠한 질병에 의해서 어떠한 항체들이 많이 생겨서 그 항체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이렇게 혈장만 교환해 줌으로써 환자의 증상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치료들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헌혈자 선별이라든지 혈액의 제조 및 보관, 수혈 전 검사나 수혈요법에 대해서는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수혈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수혈 부작용의 분류는 이제 용혈이 생길 수 있는 용혈 수혈 부작용과 비용혈 수혈 부작용, 그리고 수혈 전파성 감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용혈 수혈 부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혈액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을 때 환자가 어떤 다른 그 수혈을 했을 때 그 어떤 항원이 이 항체에 노출이 된다 그러면 항원이 갑자기 이제 이 항원을 가지고 있는 적혈구가 막 깨지면서 생기는 용혈수혈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적게는 이제 발열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성심부전, 그리고 폐혈증 이런 것들까지 올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용혈수혈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비용혈 수혈 부작용에서는 발열 반응, 알레르기 반응, 수혈 후 이제 자반증이 생길 수가 있고 수혈 관련 이식변대 숙주 반응, 급성 폐 손상, 동종 면역, 혈액량 과부하, 그다음에 철 과잉증, 그리고 세균 오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수혈 전파성 감염으로는 바이러스 감염, 기생충 감염, 세균 감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혈 전에 많은 검사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혈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항원 항체를 검사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자주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꼭 여러분들의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것들의 원인을 밝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ABO형이나 DRH형 이외의 기타 혈행도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항체가 생겨 수혈할 혈액과 응집 용혈 시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몇 번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비예기 항체 검사를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자, 기타 혈액형도 고려하여 수혈을 하나요? 자, 현실적으로 모든 혈액형을 맞출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AB형과 RH형은 반드시 맞춥니다. 기타 혈액형은 맞추지 않고 대신 항체 확인 후 수혈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ABO와 RH형을 맞춰가지고 교차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수혈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항체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항체가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수혈 전 검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BO형을 맞추는 혈액형 검사와 RH 혈액형 검사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교차 시험. 자, 수혈을 받을 환자와 이 검체와 환자의 피와 교차 시험을 하고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99% 환자는 그 피로 수혈을 하게 되고요.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환자에 있어서는 비예기 항체 선별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비예기 항체를 갖는 환자의 수혈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신생아 황달로 이제 태어난 환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했고, 아기에서 항체를 했더니 이러한 항체가 나왔고, 엄마에서도 이러한 항체가 동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혈액형은 우리가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혈액형은 제외를 하고 향후에 이 엄마나 아기가 수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한 수혈을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임상의사로서 ABO형 위의 항체에서도 우리가 급성 신부전까지 있는 상황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의사도 알아야 되겠지만 환자분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얘기 항체 검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그런 혈액암 한우들이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는 이러한 검사들을 대부분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수혈의 과정에서 검체체 시시 우리가 이 동명이인이 있는지 이 환자가 맞는지 반드시 검사를 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였을 겁니다. 이런 거 있을 때 자꾸 이제 뭐 왜 내가 맞는데 왜 또 확인을 하느냐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하시고 혈액은행에서 검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혈 전 검사를 다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제제를 출고한 다음에 또다시 환자가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수혈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2명이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수혈을 맞을 수 있게 그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들을 통해서 검사도 시행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수혈을 하게 되기 전에 이제 확인 절차를 이제 환자한테 직접 물어보기 전에도 이러한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상적으로 중요한 기타 혈액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한 20가지가 존재한다고 했죠. 이러한 검사들을 우리가 수혈 부작용이 있을 때는 자꾸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체들은 비록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항체들이 약 1% 미만의 환자들에서만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임상적으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을 반드시 시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BO 혈액형 이외에도 중요한 혈액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가지가 넘는데 안전한 수혈 전략은 아까 그런 표에 나와 있던 그런 그 루트를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우리가 수혈을 하는 것들이 안전한 수혈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요. 영국 잉글랜드 남서부 코넬주에 사는 이제 수 올스라는 전 세계에 딱 110명이 가지고 있다는 혈액형 D형, 정확한 명칭은 바디바 -D-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환자가 만약에 수술을 받게 되면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혈액형만 가지고 이제 수혈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0명을 통해서 이제 수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대부분 동일한 혈액형을 갖는 사람을 찾아서 수혈해야 하는데 희귀하여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가족끼리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제 미리 이제 헌혈을 통해서 이제 혈액을 모아놔야 되고요. 레어 브러드 프로그램이라는 희귀 혈액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냉동 적혈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이러한 희귀 혈액형들을 이 혈액형을 갖는 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대처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수혈을 이렇게 했답니다. 아주 좀 원시적이었죠. 이렇게 해서 환자에게 이 컵에 받아서 따라 주었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혈을 받다 죽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이때는 이제 혈액형도 모르고 아무튼 뭐 피가 모자라는 것 같다면 이런 식으로 했고 전장터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혈액 오염 사고 예전에는 이런 병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혈을 했고요. 이런 병에 따라 수혈했고 이 병을 또 재활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병이 오염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수혈 오염 사고들이 많이 불과 뭐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오염 사고들이 많이 됐고 예전에는 이런 병에 따라 가지고 수혈을 이제 시행을 했지만 세척 후에 이제 재사용을 했겠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백에 담아가지고 일회용으로 전부 이렇게 수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헌혈을 하게 되면 이 전체 혈액을 가지고 수혈을 했지만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를 통해서 혈소판만 뽑아내든지 어떤 적혈구만 뽑아내든지 했던 성분 체열만 어떤 특정 그 성분만
뽑는 그런 기계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수혈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재밌는 혈액형, 바디바라는 전국 세계에 110명만 있는 혈액형에 이제 냉동 적혈구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죠. 30만 명 중에 한 명이 있는 희귀혈액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심장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일본에 이런 냉동 적혈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냉동 적혈구를 우리나라에 가져와 가지고 그 한국인의 생명을 살린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러한 일들이 환자 여러분들 모르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적혈구 수혈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의 이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적혈구를 많이 맞게 되면 이제 많은 환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는 치료받기 싫고 이식도 받기 싫어요. 그냥 수혈만 하고 살래요. 라고 말을 하지만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적혈구 수혈을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다음에는 적혈구 수혈을 하더라도 그만큼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더 수혈을 자주 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물론 더 자주 해도 선생님 저는 그냥 이틀에 한 번씩 수혈을 할래요 라고 해도 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철과잉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간이나 심장이나 이런 간부전, 심부전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혈만 가지고는 우리가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수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없겠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조혈 호르몬 제제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항암 치료 이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우리 이제 허가를 받고 우리가 이제 임상에 곧 있으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적혈구 수혈을 받고 있는 많은 환우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수혈을 막는 그런 수혈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신약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적혈구 수혈을 많이 받으시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신약들이나 다른 치료제를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